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댁하고 완전히 연 끊은 30대 여성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의 막말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늘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 들어준다는 거 그거 하나 위안 삼으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그럭저럭 사라졌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시댁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마음은 솔직히 후련한 듯 하면서도 무겁고 복잡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리저리 간보고 그러는 거 없이 바로 연애 시작했어요. 다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직장이나 학벌 정도는 보긴 봤지만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건 개의치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정말 남편 딱 한 사람만 보고 연애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편이란 사람을 보는 제 눈은 정확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뭐 술이라던가 여자라던가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눌 때면 제 말을 어찌나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던지 웬만한 여자친구들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막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제가 이직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이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면서 연봉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바심이 나더랍니다. 이러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며 들이대진 않을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면서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유치한 질투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던 건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조금은 뜻밖의 타이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도움은 없어요. 사실 막상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양가사정을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빠듯한 상황인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늘 입버릇처럼 두 분이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하셨다며 그러니 적어도 1억은 해주지 않으실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이 제 면전에다 대고 그러시대요.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하기로 한 결혼이니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달리 없다고요.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슬며시 남편을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정말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말하길 그 일로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답니다. 애시당초 집을 해준 애만에 그런 얘기는 왜 하신 거냐면서 남편이 물었더니 마음이야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겠냐 하시며 오히려 설령 돈이 있어도 내가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 아니냐며 자식이 돼서는 오히려 결혼할 때가 되면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 부모 뭐 하나라도 해주고 갈 생각은 못하고 끝까지 뜯어갈 궁리나 하냐며 화를 내셨다나요? 그 얘기를 전하며 속상해하고 민망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랑 당신 사는 집 보증금이랑 더하고 친정 부모님께 손 좀 벌리면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 했죠. 쓸데없는 허례허식 생략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자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면목이 없다 하며 고맙다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장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전에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없어서 못해주는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냐 하시며 너무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마라, 스트레스 주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막말로 어디 쪽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시작부터 돈 문제로 너무 부딪히지 말라 하시면서 말이죠.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무사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동안 별탈 없이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집들이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 잘 들어주고 상황을 잘 무마해준 덕분에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였어요.
추석 연휴라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덧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원래는 남편만 시댁에 가기로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이 시누랑 음식은 다 해놓을 테니 같이 와서 잠만 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남편만 오면 그건 경우에 어긋나는 거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럼 추석 전날 내려갔다 오전까지 있고 오후에 친정에 가기로 했죠. 원래는 친정도 안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댁에 가게 된 거 움직인 김에 친정도 들리자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였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곤 해도 임신 중인데 어머님이 정말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음식도 다 해두셨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도 한 가지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볶고 데치고 하는 것도 재료 손질만 좀 되어 있었지 거의 날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하냐며 자기가 부엌에 서더라고요. 저한테는 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랑 신우가 못마땅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서는 남편더러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일평생 혼자 다 하셨는데 네 와이프는 왜 못하냐는 식인 거예요. 특히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나는 너 없고서도 했었다며 짜증을 내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나니까 설거지거리가 정말 싱크대 안은 물론이고 밖에까지 쌓일 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다들 거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니 어머님이 설거지를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눌러붙어서 닦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 들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편이 일회용 그릇을 쓰던지 하시지 이게 뭐냐고 안 쓰던 그릇까지 다 끄집어내셔서는 하고는 또 자기가 먼저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가 거길 왜 서 있냐며 한 소리 하셨고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팔자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를 들이고도 부엌대기 신세를 못 면한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어찌나 울렁거리던지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우리 이제 가면 안 되냐 나 조금 힘들다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그래 이제 그만 가자며 일어섰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점심 먹을 거고 그때 이모님네도 오신다며 뵙고 인사드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지금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어머님이 이모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좋게 말하던 남편도 이모랑 이모부 때문에 어떻게 장인 장모님을 기다리시게 하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찌나 저를 노려보시던지 그리고는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는 아주 그냥 남편을 가지고 논다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시댁 어른들 오시는데 친정 간다고 내빼는 게 잘하는 짓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집 가정교육이 어떻고 니네 부모가 어떻고 하시는데 더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더러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라는 거냐며 그거 시집 올 때 돈 좀 해왔다고 상전 노릇을 하려 들더니 임신이 대수냐? 나도 둘이나 낳았지만 나는 내 시부모한테 안 그랬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얼마나 개무시를 하면 시애미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대드냐. 정말이지 계속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쯤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그러곤 저를 데리고 나와버리대요. 그리고 그게 처음 시댁과 연을 끊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그 소식이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당신들이 그때 좀 심했다 미안하다 하시며 연락을 취해 오셨는데 솔직히 제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이의 조부모님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왕래는 하면서 소위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기어이 이 연을 끊어버리셨네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원래 두 분이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시고 그중에서도 미국엔 1년에 2-3번은 다녀오세요. 거기서 작은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은아버지가 저희 부부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도 데리고 말이죠. 비행기표만 저희가 부담하면 숙소야 작은아버지 댁 남는 방에서 지내고 밥은 친정부모님이 다 사주신다 하셨으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안 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미국엔 한 번도 안 가봤다길래 이참에 한 번 다녀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 부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피하시라는 의미로 미리 날짜랑 시간이랑 전부 다 알려드리느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건 다 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저희가 친정부모님이랑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신 듯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집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누구누구는 자식들하고 일본 온천을 다녀왔다더라. 장가게를 보고 왔는데 경관이 끝내준다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있어야 가지 하고 한마디 하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국 갈 돈은 있고 지부모 데리고 여행 갈 돈은 없는 거냐며 너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애를 가르키며 저 어린 것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당신들은 이렇게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다 저승길이나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더러 왜 그런 말씀을 애 앞에서 하시냐고 좀 싫은 티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너는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돈 있는 친정부모가 뭐 하자고 하면 내하고 하고 당신들이 뭐 하자고 하면 당신들 아들 뒤에 숨어서 싫은 티 내는 거 모를 줄 아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그런 억지를 쓰시냐면서 이 사람 그런 적 없다 하더니 여행이나마나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밥 한 끼라도 사주신 적 있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오가는 게 있어야 자기도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지 않겠냐며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싸해져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친정부모님하고 미국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치우다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대뜸 다녀왔으면 다녀왔다고 전화해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시대요. 좀 황당해서 짐 정리하다 잠들어서 그렇다 죄송하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그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수화기 넘어 대화 상대가 저에서 남편으로 바뀐 줄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당신 할 말만 하고 계셨고요. 네가 시부모가 돈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라면서 싸가지가 어쩌고. 그리고 결국 남편이 또다시 그런 어머님더러 왜 자꾸 이러시냐며 소리를 질렀네요. 아들 얼굴에 똥칠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저더러 시부모님 전화번호는 전부 다 차단하라더군요. 자기도 중간에서 좀 지쳤고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속상하다면서 당분간 제가 직접적으로 시부모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차마 나는 괜찮다 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괜찮지도 않았고 저도 나름대로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못 산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 같았으면 애시당초 남편하고 결혼을 안 했겠죠.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 반대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은 몰라주시고 무조건 당신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화를 내시니 저도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죄송하다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그만 시달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아이도 보여드리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2달이 넘어가던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너 내 번호 차단했냐 하시더니 남편이 보내드리던 용돈도 끊었다고 저더러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당신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면서 제가 돈 가지고 갑질을 하려 든다고 며느리를 정말 잘못 들였다시대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남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괜찮으니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보라고 남편에게 말해볼까 하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거는 이런 짓 하지 마시라 한마디 했네요. 돈 문제는 아드님하고 상의해보시라 했고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면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래봤자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도 했고,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 저 볼라치 없다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이지. 인간관계라는 게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저만 시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저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듯 시부모님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젠 뭐 전부 다 그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될 뿐입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그 속은 얼마나 춥고 쓰릴지 제가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지방과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정말이지. 이 인간들 때문에 제가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으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다 이해해주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얄팍한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했길래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한심하고 또 한심할 뿐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한 세월도 아깝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었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기에 더욱 지나간 세월이 아깝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는 소위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이건 회사 밖에서의 일이건 FM대로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어서 답답한 적도 있었을 정도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 덕분인지 돈도 1억이나 모았다고 했고, 참고로 저도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지만 저는 저보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모은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왔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취업하고 나면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모아온 돈이라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남편감으로 딱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데, 이미 파혼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심란하네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말 그대로 술술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부터 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본가하고 남자친구 본가하고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이면 두 집 간의 중간쯤 될 것 같아 그쪽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한 집만 움직이면 되지 뭐하러 두 집이 다 움직이냐면서 저희 집 근처로 장소를 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남자친구 부모님이 합리적이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인가 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좋은 일 때문에 만난 자리니 좋은 얘기만 하자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비용 같은 문제는 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애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한 게 화근이 된 거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늦어도 올해 봄에는 결혼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렸네요. 집 때문에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 1억, 거기다 제가 모은 돈 1억. 게다가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보증금까지 더하면 저희한테는 2억 7천 정도의 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 돈이면 여기에 대출만 좀 더 받으면 매매까지는 아니어도 서울 어디 전세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생각은 달랐어요.
어쨌든 결혼하면 한 1, 2년 뒤에는 애도 낳을 거고 그러면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차를 사고 나머지 돈에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던 게 알아보니까 차를 할부로 사면 그 이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세 대출을 좀 더 받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자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차례 나누자마자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차를 샀습니다. 저는 비록 얘기가 그렇게 되긴 했어도 그게 지금 당장을 의미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더 저를 어이없게 한 건 차를 샀다면서도 2달이 지나도록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옵션을 바꿨다. 정말이지 온갖 핑계만 대면서 차를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아니 무슨 외제차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딜러한테 같이 가자고 몰아붙였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차를 어머님 아버님이 몰고 계시답니다. 당장 우리는 그 차가 없어도 되지만 자기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하셨고 그래서 먼저 쓰시라고 드렸다나요? 기가 막혔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원래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사고로 폐차하고 이후론 계속 없이 지내신 걸로 아는데 게다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부모님이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드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상의는 둘째치고 저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보인 반응을 들먹이며 이럴 줄 알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아서 말을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래도 걱정 말라고 우리가 결혼하면 바로 차도 돌려받을 거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등신이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차를 사면서 2억 7천의 현금은 2억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은행이 다른 이야기를 해대니 이건 뭐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해결책이 보이긴커녕 답답해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무렵 남자친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통해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 오라고요. 솔직히 차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도 그렇고 아마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러셨는지 이따금씩 주고받던 연락도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워진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생각하니 괜히 더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서울의 모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들려오며 집값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사시는 집은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실 거라대요. 그리고는 그러면 못해도 차액이 2, 3억은 될 거라면서 그 돈에 제가 모아둔 돈을 더해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보탬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더 큰 액수를 해주신다는 이유로 집의 위치, 구조, 평수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전부 어머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듯한 분위기가 왠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명의마저 남편과 저 공동명의가 아닌 어머님 명의로 하라고 하셨을 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 돈에 어머님 돈까지 더하면 제가 보태는 액수보다 훨씬 크니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선 그래도 그 큰 돈을 내어주시는 게 어디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부모님까지 제가 문제라고 하니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더는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얼마 후 남자친구가 말하길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팔렸고 그래서 그 돈에 일부러 지방에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이셨다나요. 그래서 이사도 한 달 안에 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이러다 살림부터 차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긴 했지만 정말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여러 가지로 심란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떻게든 살림을 차리기 전에 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식장을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한편 어느덧 시간은 흘러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가시기로 한 당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으니
원래는 휴가를 내고 배웅이라도 해드릴 참이었어요. 이사 전으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제가 와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냐며 괜찮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처럼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 후에 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이사를 도와드리고 하루 자고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못 가셨답니다. 자기도 잘은 모르지만 잔금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에 사두셨단 아파트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셨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두 분은 어디 계신 거냐니까. 원래 살던 집에선 어쨌든 나오셔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일단 근처 모텔에 가 계시대요. 짐은 창고에 맡겼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생각하니 어찌나 걱정되고 마음이 안 좋던지.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계약한 집 그거 잔금을 좀 일찍 치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집주인은 이미 이사를 해서 비어있지 않냐면서요. 그리고는 그렇게만 되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두 분이 편히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그렇고 이번엔 집까지 번번이 왜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개시를 하시게 되는 건가 싶은 게. 하지만 한편으론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친구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고맙다면서 그러면 일단 제 돈부터 달랍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다는 돈을 제외하고 제가 보태기로 한 1억을 달라고요.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남자친구가 빚독촉하듯 내놓으라 하니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머님 돈으로 잔금을 치르시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시골리고 나면 그때 내 돈 1억을 드리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이 와중에 너는 부모님 걱정은커녕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냐고 화를 내대요. 자기 어머니가 설마 제 돈을 떼어먹을까봐 그게 걱정이냐면서요. 황당했죠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론 어쨌든 자기 부모님이 공경에 처했다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집주인이랑 먼저 얘기부터 해보라고 나도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이 이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카페로 나갔는데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이야 그렇다 쳐도 자기도 나오는 자리면 나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않은 생각에 좀 어이가 없었죠. 하다못해 무슨 이야기가 오갈 건지 귀뜸이라도 해주면 저도 나름대로 미리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한테 대충 들었지 않냐는 말로 말문을 여시더니 사실은 지방에 사두셨단 아파트에 이사를 못하신 이유가 사기를 당하셔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는 하셨냐니까 갑자기 말끝을 얼버무리시면서 그거 뭐 신고한다고 잡히겠냐 하시는데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저더러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시더니 일단 돈이나 당신한테 보내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르고 당신들이 먼저 들어가 있으시겠다며 대신 뭐 혼수 같은 건 아무것도 해오지 말래요. 창고에 맡겨놓은 당신이 쓰던 가전제품으로 일단 안에 채우고 필요한 가구만 몇 개 사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일이 해결될 때까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사기친 놈 잡을 생각도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뭔가 쎄한 게 느낌이 좋질 않았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럼 먼저 어머님 아버님 일부터 해결하자고 했어요. 그게 해결이 되는 대로 저희도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당황한 얼굴로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저는 돈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일단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면서요. 결국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해결 안 되면 그럼 뭐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는 내가 불편하니 난 네가 딸 같아서 하나도 안 불편한데 하고는 웃으시는데 이건 뭐 황당함을 넘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 하며 일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불이 나게 쫓아나와서는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 솔직히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지 않냐는데 역시나 한패였던 거지요. 남자친구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시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고 그럴 수는 없다더니 까놓고 말해서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실 거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봐주실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라나요? 그래서 설마 싶어 한번 떠볼 생각이 하긴 그렇다면서 살짝 동의하는 듯 대답을 했더니 멍청한 인간이 완전히 걸려들어서는 역시 저라면 이해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두 분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다나요? 그리고는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는데 아주 부모고 자식이고 한통속으로 똘똘 뭉쳐나나 속여먹을 궁리만 했구나 생각하니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 면상에다 대고 진짜 소름 끼친다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아직 어머님 아버님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실 만큼 드셔놓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곤 아드님하곤 헤어졌으니 그런 줄 아시라 했어요. 그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와 곧장 택시 잡아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내내 정말 핸드폰에 불이라도 나는 줄 알았네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아주 번갈아가면서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해대던지 결국 두 사람 다 차단하고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스드메며 이것저것 전부 다 취소해버렸어요.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200만 원 정도는 물게 된 것 같던데 인생을 배우는데 들어간 수업료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 결혼하고 나서였으면 0이 하나는 더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에 비하면 싸게 배운 셈 치려고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정신 단단히 차리고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아버님 때문에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쳇말로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왜 파혼했는지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그냥 준비하다 보니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 이렇게 된 거라며 저더러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예요.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을 당시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학원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동시에 자극제도 되어주라는 의도로 3-3-5-5 무리를 이루어 공부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 공부 2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얼떨결에 같은 그룹이 되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통성명을 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온 신경이 다가오는 시험에만 몰려 있었기에 친목을 다지느니 어쩌느니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안 볼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활 1년 만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그렇게 그 그룹과는 인연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합격을 축하한다면서 자기가 밥을 사주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대요. 솔직히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땐 제가 합격이 기쁨으로 들떠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는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는 공직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더군요. 대신 부모님이 편의점을 차려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한 이후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번 남자친구의 연락에 제때 대꾸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러다 멀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자친구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와 2년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을 알고 지내서인지
사귀는 동안에도 크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있다 보니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 서운한 점이 있어도 서로 웬만하면 참아주고 배려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다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고요. 처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연말이었어요. 자기 편의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딱히 거절의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소위 홍기가 찼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천천히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올해 봄 처음 남자친구분과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던 만큼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신다길래 케이크랑 와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잘 왔다고 환대를 해주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도통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딱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리가 파하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 왜 그러냐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영 말을 안 하시길래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랑 직접적으로 말을 섞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셨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기도 안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조선시대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자친구가 살짝 발끈하면서 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굳이 따져봤자 싸우게 될 분위기였고 그럼 앞으로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말을 거실 일은 없겠네 생각하니 솔직히 그것도 저한테는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때문에 어이가 없는 상황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온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어떻게 아신 건지 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 아버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걸 환영한다 하시면서 저더러 며느리로서의 각오 같은 걸 편지지에 2장 분량으로 적어서 남자친구 편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도 황당해서 결혼 예단이나 뭐 그런 거에 이런 절차도 있나? 아니면 요새 유행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오죽하면 먼저 시집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냐며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편지 정도야 제가 원하면 써도 괜찮지만 그쪽에서 무슨 각오니 뭐니 그런 걸 적어오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각오니 뭐니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달라 했어요. 원래는 직접 문자를 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떻게 거절을 해야 아버님 기분이 덜 상할지 그것도 신경이 쓰였고 솔직히 뭐라고 적어야 할지도 감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쨌든 남자친구가 계속 중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줘야 할 테니 제가 하는 부탁이 과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가 많은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편지 2장 써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렵냐며 서운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남자친구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남자친구에게 편지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지. 아버님이 주제 정해주시고 분량 정해주시고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더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았는지 일단은 알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남자친구도 더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졌네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에서 1억씩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었지만 저랑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여 의견을 모은 거였지요.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저히 그 1억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억 대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주시겠다는데 지금 당장 1억하고 10년 동안 100만 원씩 받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하다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저더러 서운하다면서 난리대요. 그리고는 어쨌든 저희 집에 한번 이야기는 해보라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응도 솔직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1억을 못 받고 시작하면 그만큼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금리를 봤을 때는 100만 원 받아서 원금의 이자 갚기도 빠듯하게 생겼다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안 내켜 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영 좋질 않다고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 자체를 미루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게 정상이냐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친정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지 결혼 자체를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 2억을 해줄 테니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특히 아버지께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감마당에 파혼을 했다간 그게 딸인 저에게 오점처럼 남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다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딸인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을 해주신다 했다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2억을 해주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건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우리 집에서 2억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대출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느라 고생할 우리가 안쓰러워서 해주신다는 거지 당신 부모님 돈 아끼시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형편이 빠듯한 걸 뻔히 알면서 저더러 제 입속을 채우려 드냐고 실망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때 남자친구한테 처음 헤어지자고 했어요. 억지도 정도가 있지.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에 문자에 울고불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다면서 자기가 집에다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면서 다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접시는 아무리 붙여도 다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상견례를 기점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는 남자친구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 어머님의 심신이 많이 약해지셔서 먼 거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도 이제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요. 아무리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어떻게 출발도 안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나마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괜히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건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에 불과했어요. 상견례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더러 서운하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애들끼리 결혼하고 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돈돈하며 따지는 게 정상이냐면서 솔직히 감정이 상해서 결혼 안 시키고 싶었다나요. 그리고는 하도 당신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기까지 당해서 힘들다고 하면 좀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그 심보가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듣다 못한 제가 황당해서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입을 연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정말 도끼눈을 뜨시고는 어디 감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냐면서 저더러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서 빵점짜리 며느리 소리 듣는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도 도저히 남자친구 아버님의 행동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는지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결혼시키고 싶은 줄 아냐. 다만 애들끼리 서로 좋다 하니까 어떻게든 둘이 고생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돈도 해주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을 자꾸 바꾸니 우리 딸이 마음이 어떻겠냐며 따지고 드셨지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동안 제가 누굴 닮아서 성격이 저렇게 되바라졌나 했더니 알만하다나요. 결국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리는 그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더러 이럴 줄 알았다고 정말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정 좀 봐주시오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허리라도 숙였어야 하냐면서 순식간에 저랑 저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유세라도 부린 사람들처럼 몰고 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네가 진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냥 말 그대로 날로 우리 집 재산 2억 꿀꺽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된다더니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맞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제가 악을 썼네요. 다시는 연락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그랬다간 경찰에 신고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궁리하지 마시고 아버님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시라 했네요. 그리 잘난 척을 하시니 사기나 당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빈정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무슨 딸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갔어요. 그렇게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똥통에 발 담그기 전에 피해서 다행이라며 차라리 다 잘 된 거라고 저더러 너무 마음 쓰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가 처음 헤어지자 했을 땐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진짜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별 볼 일 없는 똥자존심 내세워가며 아들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하지 말란 소리를 면전에 못 해드린 게 아닙니다. 어휴, 진짜 아들이 무슨 사자 직업이라도 됐으면 얼마나 볼만했을지. 아무튼 정말 제가 이기적인가요? 사랑만 하면 돈이고 뭐고 남자친구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고 제 주머니 다 퍼줘가면서 결혼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설령 제가 너무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의 파혼에 있어서 미련이라곤 개미오줌만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댁이랑 연 끊고 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결혼 초에 어머님과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솔직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싸웠다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크게 부딪혔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과 저는 처음부터 소위 삐걱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제 길을 꺾어 놓으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어쩌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의 인연으로 반강제로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양가 모두 사업을 하다 보니 무슨 재벌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인연을 맺어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대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 여행을 좋아하시고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시거든요. 반면에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당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얌전하고 살림자라는 그런 아내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양가 어른들의 바람과 달리 두 분은 제가 11살일 때 이혼을 하시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저를 나몰라라 하신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후로 두 분이 친구처럼 왕래하시며 사셨기에 저도 어머니가 없다는 그런 서러움이나 아쉬움은 없어요. 비록 두 분이 함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두 분의 이혼이 아주 상처로만 남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했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들었는데 사실 남편이란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상관없답니다. 자기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남녀 사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각이 없다곤 했지만 2년 남짓 사귀면서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즐거운 시간만 함께하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의 변화를 눈치챈 건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해서 하루빨리 아이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그 프로포즈를 승낙했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일은 아니더군요.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상견례 자리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가 되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혼가정의 딸이라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제 나이가 몇 살 때 무슨 이유로 헤어지신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셨고 덧붙이시기를 당신도 아버님이랑 살면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저희 친정부모님이 마치 인내심도 끈기도 없어서 가정이 깨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하마터면 그때는 거의 친정부모님을 원망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만남을 끝내고 저는 솔직히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머님하고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며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남편의 말에 놀란 제가 갑자기 왜 허락해 주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뭐 그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희 잘난 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점들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조건 한 가지를 내거시면서 허락을 해주셨다나요. 그리고 그 조건이라 함은 1년간의 합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으니 제가 배워야 할 걸 다 배우지 못했을 거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것저것 가르칠 건 가르치고 가풍도 익히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허락인가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쁜 마음보다는 짜증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합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혼 초부터 합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남편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면서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입니다. 그게 아니면 1년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시집살이 같은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자기가 잘하겠다고요. 친정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도 전에 없이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인 것 같다며 미안하단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축 처진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번 결혼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딱 1년만이라고 대신 1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때 혼인신고도 하고 분가 후에는 집도 친정 근처에 얻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전부 다 저 편할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거신 조건을 수락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합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 발등을 스스로 찍었다는 생각을 정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식사 시간마다 정말이지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어요. 일단 저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지만 어머님이 가풍을 익혀야 한다는 핑계로 새벽 4시 반마다 저를 깨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제가 운영하던 학원은 10시에 끝났지만
이후로 저는 아이들 교재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자는 시간은 한두 시나 되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벽 4시만 넘어가면 어머님이 문자로 아직 자니 언제 일어날 거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침 준비가 끝날 때쯤이면 그제서야 남편과 아버님이 기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님까지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더러 아침 준비하며 나온 그릇이며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들을 설거지하게 하셨지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설거지를 마칠 때쯤이면 가족들 식사가 끝나가니 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일쑤였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건 냅둬. 내가 이따 할게 하시지만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건 7살 먹은 어린애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진짜 욕이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 참고 분노에 설거지를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그러는 동안 뭘 했냐고요? 뚫린 입이라고 자기야 냅둬 내가 할게 그러거나 자기도 그냥 와서 밥 먹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나마도 한 달쯤 되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가 한약을 해주셔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대신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너는 왜 하시길래 저도 밥 먹으려고요. 했더니 약간 황당하다는 식으로 밥이 없다는 거예요. 식탁에 퍼놓은 이 김나는 밥을 방금 한 사람이 전데 밥이 없다니까 어이가 없었지요. 가족들 먹을 저녁밥까지 넉넉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제가 지금 밥을 먹으면 저녁에 부족할 수도 있다면서 횡설수설. 그러자 이번엔 남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밥이야 이따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어머님이 밥을 푸고 계셨습니다. 웬일로 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을 다 먹어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밥그릇은 좀 전에 어머님이 계란찜 하셨던 그릇이더라고요. 계란찜 퍼서 옮기고 국물만 남은 그 그릇에 제 밥을 퍼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보니 순간 얼마나 서럽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제가 밥 안 먹겠다고 먼저 자리를 일어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밥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아침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어머님께 화를 냈습니다. 무슨 개밥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밥을 퍼주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황해하시며 당신은 그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냐면서 유난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는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신 집 가풍이냐고 그랬어요. 가풍 익히러 들어와서 살라더니 사람을 무슨 종부리듯 하고 먹는 걸로 구박이나 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한 집구석이었냐고 그간 어머님께 당한 서름을 남편에게 퍼부어버렸지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기어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식사 시간마다 저 대신 설거지를 자처하고 제 밥그릇도 멀쩡한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심통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복날도 아닌데 삼계탕을 했다면서 주말에 어디 가지 말고 다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넷인데 겨우 2마리 삶아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막말로 다리 4개 날개 4개니 내 목도 있겠거니 했달까요. 그런데 어느새 다리 4개 중 2개가 남편 그릇에 옮겨가 있고 어머님이 맨손으로 살을 바르고 계시대요. 다른 다리 2개는 아버님 그릇에 가 있고요. 그리고 날개는 남편 2개, 아버님 어머님 1개씩. 저한테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 가지려면 몸매 관리해야 하지 않냐면서 국물 시원하니까 거기다 밥 말아 먹으라며 그리고는 닭모가지를 주시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릇에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왔어요. 방에 와서는 그냥 무턱대고 짐부터 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그냥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혼이니 뭐니 그런 건 고사하고 그냥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주하는 친정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데리러 와줘.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일단 알겠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감정은 더더욱 격해져만 갔고 이러다간 부엌에 있는 인간들이 듣겠구나 싶어서 방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 마누라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던 인간이 밥은 다 처먹었는지
저를 찾더군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뭐 하냐고 나와서 밥 먹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옆에서 하시는 소리가 냅두라고 배가 불러서 저런다고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까지 기어오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나요. 그리고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방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딸 어딨냐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방문을 열고 아빠 하면서 뛰쳐나갔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 어머님과 남편이 바라보더니 저한테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모여앉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무슨 일인지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간 제 마음에 응어리처럼 맺혔던 모든 일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제육볶음 해놓고 저에게는 양파와 양념만 퍼주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제가 결혼 생활 반년 만에 5kg이나 빠졌겠어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닭이 2마리인데 왜 저는 닭모가지만 먹으라고 주셨냐고 따지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좀 참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에게 네가 제일 나쁜 X라고 퍼부었지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2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강서방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물으시대요.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저희 친정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는 죄송하단 소리만 연신해댔고요. 그러자 그 꼴은 또 보기 어려우셨는지 어머님께서 저더러 아니 넌 하고 운을 띄우셨는데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여기 너가 어딨냐면서 어머님더러 왜 남이 집 딸한테 너너 그러냐고 내가 사위한테 너너 하면 좋겠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일단 아버님은 원래도 집안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어머님이 저를 음식으로 박대하는 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이따금씩 저한테 네가 좀 참아라. 성격이 원래 저 모양이다 그런 말씀 정도만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님더러 그러니까 작작 좀 하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면박을 주시더니 저희 아버지께는 죄송하게 됐다며 먼저 자리를 피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모습에 망연자실한 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차라리 말을 마시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 버릇도 고쳐주고 훈육 차원에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으신 친정아버지는 내 딸이 어디서 데려온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버릇을 고쳐주고 훈육을 하느냐면서 더 크게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저랑 갈라서라고 너 같은 계엑스한테 내 딸 못 준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저 먼저 짐 싸서 친정으로 왔는데 이틀 뒤 남편이 자기 짐도 전부 다 빼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부모님하고 아주 연을 끊었다면서 제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정말 갈 곳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그런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상황 수습을 하려고 대충 둘러대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면서 저더러 어디로 당신 아들을 빼돌렸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안일 특히나 부엌일은 전부 다 남편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신혼 초에 제가 어머님께 당한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제부턴 자기가 하겠다더니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적어도 저는 시댁하고 더는 왕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다시 왕래를 시작한 건 저희 애가 태어난 이후예요. 둘이 상의 끝에 그래도 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안부 정도만 묻고 지내기로 한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남편이 시댁에다가 한 번만 더 제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그땐 정말 평생 안 보고 살겠다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손자도 안 보여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솔직히 그간 맺힌 마음을 떠나서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다니까요. 그래도 뭐 일단 제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구태여 나서서 뭐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남편과 애와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